우리는 호모 이코노믹스이까 인간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선 완전히 합리적이다. 우선 좋은 소식부터 살펴보자. 인간의 선택은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합리적일 수 있다. 예컨대 뉴욕 대학의 두 교수, 세계에서 가장 간단한 터치스크린 비디오 게임이라고 할 만한 것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간단한 과제의 변수로 따져보면 사람들은 거의 그 일상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화면에 녹색과 빨간색의 두 목표물이 나타난다. 이때 피험자는 녹색 동그라미에 손을 만지면 점수를 얻게 되고 빨간색 동그라미에 손을 만지면 더 많은 점수를 잃게 된다. 문제는 이 동그라미가 가끔 겹친다는 데 있다. 만약 피험자들이 겹치는 부분을 만지면 그 보상과 벌점을 함께 받아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것이다. 화면을 재빨리 만져야 하는 상황에서 눈과 손을 완벽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며, 이때 최선의 방법은 녹색 동그라미 중심이 아닌 곳을 만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녹색 동그라미가 빨간색 동그라미 오른쪽에 겹쳐 있을 경우 녹색 동그라미 중심을 만지는 시도는 위험한 것이다. 괜히 녹색 동그라미 정중앙을 만지려고 하다가는 간혹 손이 목표물의 오른쪽으로 빗나가 녹색 동그라미와 빨간색 동그라미가 겹쳐있는 실점 구역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녹색 동그라미 중심의 오른쪽 어딘가를 만지는 것이 녹색 동그라미를 만질 확률을 높게 유지하면서 빨간색 동그라미를 건드릴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간파하였다.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피실험자들은 이런 행동이 눈과 손의 조정 체계의 개인적 특성에 맞게 거의 완벽히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확히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쯤 되면 아담 스미스도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예외에 가까운 합리성. 그러나 나쁜 소식은 이렇게 절묘한 합리성이 정상보다는 예외에 가깝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만지는 과제를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과제가 정말로 정신적인 능력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손을 뻗는 것은 반사에 가깝다. 그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움켜잡아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동물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우리는 성인이 될 때쯤 우리가 손을 뻗치는 기제는 아주 잘 조율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내가 찻잔을 향해 손을 뻗쳤을 때 엄밀히 기술적으로 따져 몇 가지 선택이 이루어진다. 곧 나는 차를 마시기 위해, 다시 말해 차가 제공하리라 기대되는 쾌감과 갈증해서가 차를 엎지를 위험보다 크다고 결정한다. 나아가 나는 내 손이 어느 각도를 뻗칠 것인지 결정한다. 왼손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손을 사용할 것인가? 원통 착잔의 중심 부위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손과 근육을 자동적으로 상호 조정하고 손가락이 집게 모양으로 되면서 팔꿈치가 돌아가 손의 제 위치에 있게 된다. 이렇게 손을 뻗치는 행동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며 여기에 많은 결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진화의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형편없는 의식적 의사결정. 그러나 경제학은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향해 손을 어떻게 뻗는지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은퇴 후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등에 관한 이론이다. 나아가 경제학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의식을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한 이론이고자 한다. 그런데 진화의 비교적인 최근 산물인 의사결정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결정은 더 형편없다는 것이 될 때가 많다. 뉴욕 대학의 교수들이 만지기 과제를 더 분명한 언어적 문제로 변형시키고자
피험자들이 과제 수행을 더 분명한 언어 문제로 변형시키자 피험자들의 과제 수행은 급격히 좋아졌다. 비교적 최근에 진화된 숙고의 체계는 이 과제에서 오래된 근육 통제의 체계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과제 외에도 인간 수행 능력이 합리성과 거리가 멀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존재한다. 너무나도 비합리적인 우리의 뇌. 우리의 뇌는 예상의 효용에 둔감하다. 우리의 뇌는 예상 효용에 둔감하다. 예를 들어 두 가지 복권 가운데 선택해야만 한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나는 $100짜리 상금을 탈 확률이 89%, $500짜리 상금을 탈 확률이 10%,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1% 있다라고 1% 있다. 그러면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0 상금을 탈 확률이 100%.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복권을 사겠는가? 이럴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확률은 후자를 선택한다. 그렇다면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하나는 $100짜리를 탈 확률이 11%이고 다른 하나는 500만 달러를 탈 확률이 10%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럴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곧 500만 달러를 탈 10%를 선택할 것이다. 선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행동일까? 합리적인 선택의 이론에 따르자면 여러분은 예상 효용을 계산해야 된다. 곧 가능한 모든 결과의 가능성에 따라서 가중치를 더한 뒤 예상되는 이익의 총액이 평균을 내는 식으로 예상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100만 달러를 탈 11%의 확률이 11만 달러를 예상 이익에 해당하고 500만 달러를 탈 10%의 확률은 50만 달러의 예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후자가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이다. 여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로 앞에 적용해보면 사람들의 행동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89%의 10%, 1%로 나눠진 복권의 경우 예상 이익은 $139인 반면에 다른 쪽은 확실하게 $10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100 쪽으로 선택한다. 사실상 5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그냥 내버려둔 셈이다. 이렇게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에 의한 관점에서 볼 때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뇌는 돈을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또 다른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두 가지 상품 복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하나는 100명 중에서 한 명에게 $500짜리 파리 여행권을 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역시 100명 중에 다 한 명에게 $500짜리 학교 수업 할인 요건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리 여행권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다. 파리가 대학 격리과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률이 100명 중 1명에서 100명 중 99%로 99명으로 늘어나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반대쪽을 선택했다. 당첨될 확률이 거의 확실해지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행 대신에는 수업 할인권을 선택한 것이다. 만약 학생들이 정말로 파리 여행을 가고 싶어 했다면 이것은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 아닌가? 전혀 다른 종류의 예로 내가 1장에서 언급한 간단한 문제를 살펴보자. 여러분들이라면 $100짜리 전자레인지를 사는데 $25를 아끼기 위해서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타고 몰고 가겠는가?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1000짜리 TV를 사는데 똑같이 $25를 아끼기 위해서 시내 반대편까지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종류의 사고로
마찬가지로 비합리적인 것이다. 이 경우 차를 몰고 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것은 딱 두 가지다. 운전에 사용되는 여러분의 시간의 가치와 휘발유의 지출이 바로 그것이다. 그 밖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여러분의 시간과 휘발유의 가치가 25달러보다 적으면 차를 몰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25달러보다 많으면 차를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 이것으로 얘기는 끝난 것이다. 앞에서 시내 반대편에 차를 몰고 가는데 드는 노동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은 두 경우 모두 똑같으므로 왜 한 경우에는 차를 몰고 가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경제학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100달러짜리 지출일 때 25달러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 거래, 약 25%가 절약했네 로 보는 반면에 1000달러를 지출할 때 25%를 절약하는 것은 어리석은 시간 낭비, 겨우 2.5%를 아끼려고 그렇게까지 시내 반대편을 갔단 말이야? 아주 시간을 넘쳐나는 건이라고 보인다. 경제학자의 냉철한 눈으로 따지면 1달러는 1달러이다.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에 대해서 다소 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곧 절대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한다. 베버의 법칙, 우리의 뇌는 돈보다 먹는 것을 탐닉한다. 어째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가? 무엇보다 인간은 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진화하지는 않았다. 돈이나 수의 체계는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물 교환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진 문화도 있으며, 수를 나타내는 용어가 하나, 둘, 여러 과 같이 지극히 제한되고 단순한 셈법을 지닌 문화도 있다. 분명히 셈과 돈은 모두 문화적인 발명이다. 그런가 하면 모든 척추동물은 일부 심리학자들이 수의 근사체계라고 부르는 것을 지니고 있어서 많은 것과 적은 것을 구별한다. 그리고 이 체계는 다시 비선형적이라고 하는 독특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1과 2 사이에 101, 102 차이보다 주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뇌의 많은 부분은 베버의 법칙으로 알려진 이 원리에 따라서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150W 전구를 100W보다 그저 약간 더 밝게 느껴지지만 100W 전구는 50W보다 훨씬 더 많게 느껴진다. 몇몇 영역에서 베버의 법칙에 따르는 것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컨대 밀 100kg이 쌓여있던 창고에 밀 2kg를 추가되는 것은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돈 문제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먹는 것에 잘 대처하도록 진화되어 하였다. 그래서 오늘날 이 둘 사이에 상당한 혼선이 존재한다. 예컨대 사람들은 배부를 때보다 배고플 때 자선단체에 돈을 덜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가 하면 한 실험에서 돈에 대한 큰 욕망의 상태에 놓인 피험자들을 돈에 대한 작은 욕망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보다 시식하는 동안 더 많은 초콜릿을 먹었다. 이처럼 돈에 대한 이해가 음식에 대한 이해와 뒤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돈에 대해서 상대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 인지 발달 역사에 일어난 또 다른 우발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예이다. 크리스마스의 적금의 비밀. 우리의 뇌는 미래를 염두하지는 않는다. 연말 크리스마스 쇼핑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내내 조금씩 돈을 적립하는 크리스마스 적금은 우리의 주제와 관련해 또 다른 적절한 예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이 적금의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이와 관련된 행동은 적어도 고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의 적금 계좌는 일반적으로 수지가 적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낮은 이율을 거두기 쉽다. 게다가 그렇게 돈을 놀리느니 차라리 고율의 신용카드 부채를 갚는데 돈을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온갖 목적의 실제나 가상계좌를 만들어 저금을 하면서 마치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1년 내내 이런 종류의 투자를 한다. 크리스마스 적금이나 그와 비슷한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재정적으로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진화의 역사를 거쳐온 우리 뇌의 특이한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우리의 허약한 의지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만약 우리가 더 뛰어난 자기 통제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런 식의 대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최고의 수익률을 내는 한 개의 통합계좌에 모든 수익을 일일이 1년 내내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고 재정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이유는 오로지 현재의 유혹이 미래의 추상적인 현실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재의 유혹은 미래의 우리 자신을 무일푼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있다. 한 평가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거의 3분의 2가 노후를 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저금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날아간 비용에 집착한다. 합리성은 우리가 이른바 날아간 비용에 대해 생각할 때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국을 보기 위해서 $20짜리 입장권을 샀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극장에 들어가는 순간 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표가 일반 입장권이어서 특정 좌석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이 또 아니었고 표는 다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지급받을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다시 표를 사겠는가? 실험 결과에 따르면 이럴 때 절반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하지만 절반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결국 50대 50으로 나누는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약간 다른 상황과 비교해보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미리 구입한 입장권 대신 현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이 영국을 보려고 하는데 입장권이 $20라고 상상해봐라. 그런데 극장에 들어서서 표를 구입하려는 순간 여러분의 $20 지폐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도 여러분은 $20를 지불하고 영국 입장권을 구입하겠는가? 이 경우 자그마치 88%가 이 사람이 돈을 다시 지불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추가로 나가는 돈은 두 상황 모두 $20로 똑같지 않은가? 더 재미난 예를 살펴보자. 여러분이 미시간 주말 스키 여행을 위한 $100짜리 표를 구입했다고 치자. 몇 주 후 여러분들은 다시 이번에는 위스콘신 주말 스키 여행을 위해 $50짜리 표를 구입했다고 하자. 그런데 어느 분은 위스콘신 스키 여행의 값은 더 싸도 더 재밌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한다. 여러분은 새로 구입한 위스콘신 스키 여행 티켓을 지갑에 넣는 순간 여러분이 멍청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두 개의 여행 일정이 똑같은 주말로 잡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둘 중에 하나를 팔기 위해서 이미 늦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여행을 가겠는가? 이런 질문을 받은 피험자들의 반은 위스콘신 여행이 더 재밌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미시간 여행을 선택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두 여행을 위한 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은 사리에 맞지 않다. 위스콘신 여행이 추가 비용이 없이 더 큰 효용을 줄 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낭비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덜 재미있는 여행을 선택한다.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은 세계적인 규모로 전개된다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조차 기존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정책을 고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들조차 기존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두에게 명백해진 뒤에도 한참 동안 그 정책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뇌는 가격과 가치를 운동한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사물의 예상 효용에 따라서
다시 말해 그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줄지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며 그 효용이 가격보다 클 때에만 그것을 사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인간의 행동은 경제적 합리성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가치를 결정하는 첫 번째 원리는 상대적인 관점에서 결정한다는 점이라면, 둘째, 원리는 무엇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막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괜찮은 거래를 하고 있는가 등과 같은 부차적인 기준에 의존하곤 한다. 예를 들어 밥 메린의 유명한 노래 창가의 그 개는 얼마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봐라. 잘 키운 개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의 가치를 지니겠는가? 구릿빛 사냥개 한 마리는 영화 한 편의 가격보다 100배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1000배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페루 여행보다 2배 더 가치 있는가? 아니면 BMW 오픈카 가격의 10분의 1로 가치가 있는가? 아무도 이런 질문은 경제학자들만 던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행동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종종 문제의 개보다 파는 사람이 떠드는 말에 더 주의를 기울이곤 한다. 그래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600의 값을 부르면 고객은 $500를 깎아내려 개를 산 뒤 스스로 운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파는 사람들은 $500에 시작해 조금 더 깎아주지 않는다면 고객은 투덜대며 가게를 나설 것이다. 그리고 10중 8구 그 고객은 바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걔가 건강하다고 칠 때 $500면 꽤 잘 산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뜨거운 여름날 밤 여러분이 바닷가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그런데 마실 것이 하나 없고 시원한 맥주 생각이 간절하다. 이때 한 친구가 친절하게도 돈을 주면서 맥주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이때 한 친구가 친절하게도 돈을 주면 맥주를 사다 주겠다고 말한다. 다만 친구는 여러분이 맥주를 사는데 최대 얼마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미리 말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는 여러분 대신 결정을 내려야 할 부담을 떠맡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이럴 때 보통 맥주를 어디다 구입할 것인가 하는 상한선을 정한다. 만약 유원지에서 맥주를 사야 한다면 여러분은 $6까지는 부를 것이다. 그러나 친구가 바닷가 끝에 있는 편의점에 갈 것이라면 $4 이상은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멍청하기 짝이 없다. 진정한 속도는 그 가게나 유원지에서 부르는 가격이 비슷한 다른 시설에 비해 적당한가가 아니라 그 맥주가 내가 얼마나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인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6는 $6 뿐이고 만약 맥주가 $10어치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6는 싼 것이다. 설령 그 맥주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게에서 샀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한 경제학자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듯이 소비의 경험은 동일하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의 친구인 한 상점의 주인이 어처구니 없는 일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 주인은 몇몇 목걸이를 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었는데 휴가를 떠나서 점원들에게 이 목걸이를 반값으로 팔라는 메모를 남겼다. 그러나 점원은 이 메모를 잘못 읽고 목걸이 가격을 2배로 올렸다. 여러분은 $100에도 끔찍하지 않던 목걸이가 $200에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겠는가? 그러나 바로 그런 일은 일어났다. 주인이 휴가에 돌아왔을 때 목걸이는 모두 팔리고 없었다. 이렇게 특정 목걸이를 살 때, 비쌀 때 더 잘 팔리는 까닭은 명백히 고객들이 표시 가격을 가치 대표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땐 이것은 미친 짓이다. 우리 뇌는 틀짜기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든 몇 가지 얘들은 앞장에서 살펴본 무엇인가를 연상시킬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단내림 효과이다.
우리가 부르는 가격이 물건의 내재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상점의 주인의 출발 가격과 같은 부적절한 것들에도 의존한다면 이것은 이미 단내림 효과로 우리 머릿속에 머리를 확실히 어지럽히는 결과이다. 단내림 효과는 인간의 인지를 매우 기본적인 부분, 인간의 인지의 매우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아지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뿐만 아니라 삶 자체처럼 무형의 것도 적용된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연간 자동차 사망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안전 개선 조치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때 질문자는 사람들에게 25파운드나 75파운드처럼 꽤 낮은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묻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기적인 망나니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 실험을 한 연구자는 피험자들이 상한선이 이룰 때까지 계속 비용을 올려 불렀다. 그러자 1년에 25파운드를 지불하는 것에서 질문을 시작한 경우에는 평균 149파운드까지 올라갔고, 반면 75파운드를 지불할 것에 질문을 시작한 경우는 거의 40%나 더 많은 평균 232파운드까지 최대치가 올라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거의 모든 선택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아니든 문제가 어떻게 제기되었든 간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자. 한 나라의 희귀질병이 발발해 600명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보자. 그래서 이 질병을 퇴치할 두 가지 프로그램이 제안되었다. 이 두 프로그램의 결과가 과학적 추정치는 정확히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A를 선택하면 200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프로그램 B를 선택하면 600명의 생명을 구할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 명도 구하지 못할 확률이 3분의 2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위험을 떠맡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A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제안을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제시하면 사람의 선택은 정반대로 바뀐다. 프로그램 A를 선택하면 600명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B를 택하면 아무도 죽지 않은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을 확률이 3분의 2이다. 600명 중에 2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좋은 생각처럼 보인다. 반면에 600명 중에 400명을 죽게 놔두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의 표현 방식만 바뀌었을 뿐 두 가지는 완전히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심리학자는 이런 것을 틀짝이라고 한다. 정치인과 광고주들이 즐겨 쓰는 전략. 정치인과 광고주들은 인간의 틀짝이의 영향에 취약하다는 점을 언제나 이용한다. 사망세나 상속세보다 훨씬 불길하게 들리며 범죄율이 3.7%라고 묘사된 이익은 범죄 없는 마을이 96.3%라고 묘사된 지역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는다. 틀짝이가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까닭은 선택이 불가피하게 기억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진화를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기억체계는 그때 맥락의 특징에 의해 본질적으로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맥락이 바뀌면 여러분의 선택도 따라서 바뀔 것이다. 사망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운명을 환기시키는 반면, 상속세라고 하면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만 생각이 나고 평범한 납세자들과는 별 상관없는 세금인 것처럼 들릴 수 있다. 범죄율은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지만
범죄 없는 비율은 안전에 대한 생각을 촉발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결정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 속으로 불러내는지 때로는 결정적인 차이를 낳는다. 실제로 광고업 전체는 바로 이러한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유쾌한 연상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이 적절하든 적절하지 않든 그 상품이 더 잘 팔릴 것이다. 한 법률회사의 이용 광고. 시카고의 한 법률회사는 최근 기업과 암시의 힘을 최대한 활용한 광고를 선보였다. 그것은 포테이토 칩이나 감자칩을 선전하는 광고가 아니라 이온을 부추기는 광고이다. 그들은 어떤 방법을 썼을까? 약 15m 넓이의 광고판에 빼어난 미모의 한 여성이 레이스가 달린 검은 블레이저 밖으로 터져나올 듯한 가슴을 뽐내고 있으며 그 옆에 역시나 잘생긴 남성이 울통을 드러낸 채 오이를 번득이는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법률회사 이름과 연락처 바로 뒤에 다음과 같은 짧은 문구가 적혀있다. 인생은 짧습니다. 이혼하십시오. 맥락 기업과 자동적인 예비 효과의 영향을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는 종이 있다면 이런 광고판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같은 종에게는 이것은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은 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선택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이혼을 결정하기에 앞서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후회, 재정 상태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두려움을 견주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로 합리적인 세계에 살고 있다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광고 따위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클루지스러운 뇌의 지배를 받는 피와 살로 된 인간들이 살아가는 실제 세계에서 이런 광고는 평소에 이혼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이혼에 대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광고는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특정한 틀을 덧씌우는 효과를 발휘할지 모른다. 그래서 결혼은 인생의 반려자, 가족, 재정적 안정 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대신에 낭만적인 연애와 화끈한 성적 만남의 관점에서 보도록 유도할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나의 추측이다. 왜냐하면 이 법률회사는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불과 두세 주 만에 이 광고를 내려야만 했으며 따라서 그것의 영향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마케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점점 더 나의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컨대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6개월 안에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거의 2배 더 차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많은 자동차 판매인들이 사람들에게 혹시 차를 살 계획이 있느냐고 묻는 대신에 언제 살 것이냐고 묻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법률회사의 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은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맥락은 우리가 생각할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신념은 물론 선택까지 영향을 미친다.